신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건국된 약소국이었고 당나라의 4대로 일관을 해서 자주성이 결여된 나라다. 그 다음에 외세를 빌어서 동족 국가를 멸망하게 한 그런 나라고, 그 결과로 민족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로 축소한 그런 나라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골품과 신분 제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너진 왕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한편 신라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왕조가 BC 57년에서 AD 935년까지 992년이란 긴 기간을 존속할 수 있었는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고구려 백제 멸망 후에 강대국 당과 전쟁에서 어떻게 대당 제국하고 9년간 싸웠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을 당나라 대군 한 20만 명하고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실크로드의 종착역이 중국에 가면은 당나라 시안이라고, 장안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금성이다. 그 다음에 신라는 어떻게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가장 미약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라는 건국 이래 190회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데가 백제하고 했고 고구려하고 28회를 했습니다. 신라에게 백제와 고구려는 외와 다름없는 위험한 존재였죠. 그리고 무열왕의 딸인 고타소가 백제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죽인 원수의 나라였다는 거죠. 김춘추는 당에 청병을 해서 나제 동맹을 맺어서 백제는 660년에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삼한통합은 고통과 위협 속에서 이룩한 자기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치러야 됐고 한 번 20만 명, 30만 명이 잡혀가서 노예로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 관념으로 우리 민족 하는데, 우리 민족은 신라가 삼국 통일했기 때문에 민족 관념이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같은 언어를 쓰는 종족이었을 뿐입니다. 현대 우리의 잣대로 가지고 신라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성을 결여한 왕조였다. 신라는 법흥왕 23년에 시칙연호 근원이니까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을 했는데, 근원이라고 썼고 650년까지 독자연호를 사용을 했는데, 춘추공이 당나라에 백제를 치기 위해서 청병하러 갔어요. 청병하러 갔을 때 당태종이 그럼 연호를 왜 너 나라 연호를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연호 써준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호가 바뀌게 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김춘추가 가서 그 당시에 당나라 국학이 있었어요. 국학의 석존강론, 그러니까 공자 문묘에 강론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고, 중국 어복을 신라에 도입을 해서 입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들 김인문을 황제의 숙위, 황제를 모시는 그런 신하로 여기에 두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안을 해서 청병에 성공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형식적인 사대를 통해서 이 약소국 신라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양 이남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당나라가 배신을 한 거죠. 바로 안동 도호부가 웅진 도독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한반도를 직할 통치하겠다고 하니까 신라가 당에 선전포고를 하고 9년간 전쟁을 합니다. 대당 제국 20만 대군하고 전쟁을 해서 9년간 전쟁을 해서 당나라 군사 엄청 많이 죽였어요. 숫자를 조금 기록마다 다른데 수천 명을 죽이고 많은 무기를 노획을 해서
당나라 군대를 완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해서 15년간 당나라하고 소원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때 발해가 건국이 돼요. 발해가 건국이 되니까 당나라가 걱정이거든. 그 무주공산처럼 남겨져 있던 그 지역에 발해가 들었으니까 신라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해서 신라도 이제 당나라하고 싸우는 것이 힘에 버거우니까 이때부터 당나라와의 우호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경주에 가면은 영지가 있습니다.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이 있는 영지인데 영지못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저거든요. 한반도 지도 아닙니까? 그 위에 부분이 좀 비었죠. 제가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채웠습니다. 곧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흰 지역이 있죠. 여기. 요게 독도입니다. 울릉도 독도예요. 있을 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산책로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뺑 돌아가면서. 원래 여기에 큰 그 집 짓겠다고 하는 걸 제가 다 거절해버리고 여기에 한반도를 완성을 시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 경주 가면 안압지 가보셨나요? 동궁과 월지. 거기는 문무대왕께서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그게 궁전을 건립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한반도를 만들고 좌우에 당과 외를 배치를 해서 한반도가 역사의 중심으로 해놨으니까 그게 문무대왕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성을 결여한 4대 왕조였다. 고구려가 삼한통합을 했으면 저 북방 지역이 전부 우리 땅이 되었을 터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북만주 일대는 수많은 종족들이 이민족들이 한족과 수많은 싸움을 걸쳐서 중국이 한족과 이민족 간의 교차 정권을 수없이 계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화를 통해서 만약 고구려가 그 땅을 차지했다면 또 한족에 흡수되거나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그런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 당나라의 시안이 아니라 신라의 금성이었다는 것을,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났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란의 대서사시에 쿠시나메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랍에 의해서 망한 페르시아의 왕자가 유민을 이끌고 당나라에 망명을 요청을 하니까 당나라에서 겁을 내가지고 신라로 보냅니다. 신라로 찾아온 이 페르시아 왕자는 신라 공주와 결혼을 해요. 파라랑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외손자가 태어납니다. 신라의 외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외손자를 안고 우리 신라 공주는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왕조를 되찾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금성의 이름이나,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은 금성이, 그 사람들은 우리 용어가 금성으로 안 돼 있어. 그 사람들이 그게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상상 속의 도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해석이 하면 뭐냐면은 골든 캐슬이에요. 골든 캐슬이 금성이잖아요. 실크로드가 3군데가 있거든요. 제일 위에는 뭐냐면은 초원의 길. 그쪽을 통해서 황금의 길이 그쪽으로 개척이 되었어요. 그쪽으로 개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천산남북로. 이거는 아주 험한 산길을 통해서 오는 길, 2개 길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는데, 이게 보면은 아랍의 지리서에 보면은 중국 동쪽에 산이 많은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도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경치가 좋아서 한 번 간 아랍인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그 사람들은 그냥 전설인 줄만 알아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수상조문이라고 이 석상에 새겨져 있는 건데, 이거는 가운데 나무를 두고 양쪽에 새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페르시아와 아랍의 정통 문양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었고, 페르시아 황금 보금이 발견이 되었고, 유리구슬이 발견됐는데, 유리구슬에는 아주 작은 유리구슬인데 그 안에 상감이 되어 있는 인면,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자세히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란 구전 대서사시 구시나메가 있죠. 이게 실크로드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크게는 세 개고 가운데 천산남북로가 이렇게 있죠. 이게 전부 우리 경주에서 발굴된 유리 제품인데 로만 글래스라 그래서 이건 다 경주산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괴능 석상이 있죠. 제가 2007년도에 카이로에서 하는 그 메나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차관으로 있을 때인데요. 갔을 때 그 북아프리카 국가하고 그 다음에 OECD 국가하고 협력을 해서 아프리카를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일본은 100만 불을 냈어. 근데 우리 한국은 10만 불밖에 못 냈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낼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 경제력으로는 그 정도가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일본 대표가 아주 신나게 연설을 하고 나갔는데 10만 불밖에 안 낸 이 한국 대표가 나와서 뭘 가지고 내 이야기할 건가 생각하다가 한국 문화재청에다 전화를 해서 이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대형 화면에다 띄워놓고 제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ould you see the stone gentleman? He came from a long history. 긴 역사 시간에서 걸어 나오신 분이다. 누군지 아느냐? 한국인 같이 보이느냐? 아니다. 그러면 아랍인이냐? 아랍인 맞아요. 모자까지 썼으니까. 이건 당신네 할아버지다. 이분이 1000년 전에 우리 신라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와 친구였다. 이런 분이에요. 자기네들은 전설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있거든. 그런데 비밀이 한 가지 있다. 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다. 그러니까 이제 막 웃고 난리가 났어. 할아버지 친구라 하더니만 자기 친구라 하거든. 왜 그러냐면 제가 영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심심하면 가서 이 어깨 위에 올라가서 놀았어요. 이 젠틀맨은 나한테 세계가 얼마나 넓고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지, 그 당시에 우리 주제가 아마 글로벌 거버넌스였어요. 거버넌스에 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줬다. 그러고 USB 1기가짜리, 그 당시엔 1기가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였어. 그거를 전 회원들한테 선물을 하면서 저 스톤 젠틀맨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박수를 쳤는데, 그때 의장이 스웨덴 대사였는데 기립박수를 하고 기가 막히다고, 영어 연설이 이렇게 재밌는 연설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석상이 제하고는 특별히 옆에 있는 게 또 있죠. 일하다가 강의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네. 폴로체를 든 석상이 뭐냐면은 쿠시나메에 이 왕자가 신라 왕하고 폴로 경기를 했다. 폴로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었나 하는 거예요. 이거 폴로체, 이게 왜 폴로체 아니야?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이게 폴로체예요. 이거 들고 있는 게 이게 몽둥이가 아닙니다. 폴로체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대서사시에 신라왕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경주에서 세계유산 도시기구 연맹 총회를 제가 열었어요. 거기서 있는데 보이. 경주시장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아무나 안 만나죠. 100개국이 회원인데 줄을 쭉 선물 들고 줄을 선 거예요. 옛날 신라왕한테 찾아오듯이 찾아온 거야. 그때 내가 그래서 이 기회다. 우리하고 자매결연 좀 맺읍시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개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내놓고, 이게 뭔지 아느냐? 모르는데 이게 너 할배다. 할배 친구 나라하고
자매 결혼 안 하고 어디하고 자매 결혼하냐? 이 사람들 말이야.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이러고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회의 의장이잖아요. 회의를 또 하는데 이 아랍 계열 나라가 하나도 없어서 오지 마라 했더만 정말 안 와서 큰일 났네 이거 어쩌나.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여기 갔어. 여기 양쪽으로. 저 할배 만나러 간 거야. 갔다 오더니 자매결혼 하자 해가지고 자매결혼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큰 기념 비석을 돌비석을 아주 사람 귀에 3배가 되는 큰 돌비석을 거기다가 세우고 왔습니다. 큰일 났네. 시간은 없고. 얼마나 남았나? 자, 사만통합의 주역이 어떻게 되겠는가? 신라가요, 살아가는 방식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고구려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신라를 좀 생각하세요. 봐요. 마한의 지배를 받았어. 마한의 속국이었어. 중국도 그 소리를 하지만은 중국하고 교류를 하기 초기에는 200년대 후반인데 그때 고구려하고 백제 옷깃을 잡고 이렇게 중국을 간 거예요. 근데 고구려 백제가 가서 낯도 못 내게 해. 선물만 내게 하고 뒤에 서가 있거라 하고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약할 때는 신라는 뭐라고 하는지요? 인지를 보내. 자기 아들을 갖다 고구려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이렇게 인지를 보내고 인질 외교를 해. 그러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 게리라전을 해가지고 가서 박살을 한씩 내. 그러고 대규모 공격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수기 외교. 아까 봤죠? 김주공이 자기 아들 거기에 또 맡겨놓고는 수기 외교. 그것도 하나의 인질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는 견뎠습니다. 근데 경주에 가면 그 큰 왕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개수로 하면 한 200개 된다고 하는데 크게 시내에 나타나 있는 것만 한 20개 되는데 155호 고분까지 있습니다만은 이게 마립간 시기 4세기 6세기경에 축조된 건데 그 안에 파보면 뭐가 나오느냐? 전부 철제, 금제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 건 하나도 없어. 중국 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마립간 시기까지는 우리가 서역하고 로마하고 교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명은 중국 문명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하고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만 그 거대한 무덤 속에는 이 철기 유물이 많이 나오는데 무기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라가 굉장히 이런 제철 기술이 발달했어요. 제철 기술이 어디서 왔나? 그 김수로 왕 드라마를 이래 보니까 뭐 우리 석탈의 왕이 가야에 가서 산업 스파이 노릇을 내가 다 빼가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드라마를 하나 제작 준비하다가 서울 올라와 버렸는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입니다. 조선 유민이 분거 삼국 지간의 위육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빨간 거 죽쳐놨는데 뭐냐면은 고조선의 유민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라란 나라에 정착을 했는데 6개 마을로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 사람들이 뭘 잘 몰라. 이건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는 이 기와장 조각이나 땅을 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고요히 국학처럼 명상을 통해서 역사는 복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조선 유민이 분거 삼국지간 위육천이라. 이 생각해 보면은 고조선 유민들이 내려올 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불 보따리만 메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도의 제철 기술, 도자기 기술, 직조 기술, 그 다음에 제염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촌을 구성할 때 그냥 구성한 게 아니라 경제공동체 단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경제공동체 단위로. 말 키우는 사람은 말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백제도가 나오고 내려올 때 만국의 한을 품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화랑정신입니다. 이거 이제 뭐 중간에 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꼭대기 한번 보세요. 여기 십자가입니다. 이게 왜 이 십자가인지 아세요? 신라의 네스트리우스교, 기독교의 그 원형이라고 할까? 네스트리우스 교가 이때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자, 다음. 소국 신라가 어떻게 주역이 될 수 있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우천왕은 동두철학이라 그랬잖아요. 머리에는 구리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철갑옷을 입었다는 치우천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마천의 사기열전이 나오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런 제철 기술이 있었는데 북방의 제철 기술이 내려올 때 아까 6천 구성한 그분들이 가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4세기, 6세기 같으면은 300년대에서 500년대까지를 4세기, 6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만 이 무덤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냐? 고구려의 제철 기술이 신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석탈의 왕이 작출인향, 이인치거지, 정굴지, 굴간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뭐냐면은 나는 본시 대장장인데 잠시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 집을 차지하고 말았네. 그러니 땅을 파보면은 그 속에 우리 흔적이 나올 것이다. 그 땅 파보니까 숫돌하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 호공을 반월성에서 쫓아내고 그때부터 신라왕성 이게 뭐냐면 그때 아본야장이라고 했어. 자기 스스로가 대장장이라고 말을 했거든. 대장장이가 뭐 요즘처럼 이렇게 대장장이 아니고 이거는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대장장이 못 사귀면 농사도 못 지고 전쟁도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북방의 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기술하고 만국의 한을 따본 고조선의 이 화백 제도를 통해서 사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미약했던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자, 갑자기 이게 나오네. 왼쪽에 있는 것은 비단벌레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말안장입니다. 근데 이 파란 게 보이죠, 여러분? 파랗죠? 이건 뭐냐면 비단벌레 날개 8,000개를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파랗게 된 겁니다. 비단벌레 날개는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도 발견되는 겁니다. 이 옥충, 금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일본 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일본 거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에 8,0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멸종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일부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일본에도 이런 흔적이 있고, 근데 아마 사육을 했은 것 같아요. 사육을 해서 하늘에 날아다니던 저 비단벌레가 아름다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조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었는가? 중국 60개 왕조를 분석을 해보면 64.45년 존속을 했어요. 평균. 그러고 100년 이상 존속한 나라가 12개 왕조밖에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당도 289년, 명나라 276년, 청나라 296년, 나머지는 다 100년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 전부 다 500년 다 넘었죠. 대단한 겁니다. 어떤 왕조도 영속할 수는 없어요. 이 자연의 섭리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도 향락 속에 빠지게 되면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배고픈 세력에게 무너지고 또
한 번씩은 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수많은 종족들도 한 번씩은 세계에서 다 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신라가 천년 간 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은 그 삼국사기 유리왕조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유리왕이 순행 중에 한 노파가 굶어서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걸 보고 유리왕이 하늘에다가 자기 죄를 빌고 자기 용포를 벗어서 그 노파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덮어주고 주고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 시켜서 이런 상황을 전부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웃 나라에서 이 유리왕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이주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도솔가입니다. 도솔가. 이게 삼국사기에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고 수없이 나와요. 진평왕 7년에 가뭄이 들어서 왕이 피정전, 감상선, 정전을 피해서 운막에서 잠시 거주하고 정전에 자기 호화로운 집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에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직접 교도소를 찾아가서 죄수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 가물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이 맺혔을까 싶어서. 이런 게 삼국 사기에 곳곳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역사에 이렇게 보이질 않아.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 원정에서 신라를 갖다 왜 마지막까지 다 못 잡아먹었냐고 당나라 고종 이치가 당태종의 아들입니다. 소정방한테 혈책을 하니까 신라는 비록 소국이지만 왕이 백성을 자식같이 여기고 백성은 왕을 부형같이 여겨서 어찌할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년 왕조의 유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랑 해야 되겠네. 화랑. 오늘 화백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화랑입니다. 화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게 뭔가 BTS? 거기가 화랑입니다. BTS가. 다른 게 아니에요. 화랑입니다. 제가 페루에 가서 세계유산도시국 총회를 경주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니시 계열들이 다 잡고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 자기 아들이 한국 노래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시장이 잘나서 유치 성공했어요. 유치를 했는데 결국은 대회도 하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코리아하고 그 한국의 한류 스타들이 준 선물입니다. 꽃미남 그 화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꽃미남도 화랑입니다. 이 신라 중고기의 사회에서 발생한 건데 이건 이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하고 두 군데가 나오는데 우선에 이거 설명을 하면은 삼국유사에서는 왕께서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일으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함께 모여 놀게 하고 그 행동을 살펴 인재를 발탁한다. 이거는 인재 채용의 방법. 요즘 우리 집단 면접 있죠. 집단 면접이 바로 이겁니다. 신라시대 다 하던 거예요. 명칭은 풍류, 풍월, 화랑, 국선, 선랑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어 있고 삼국사기 진흥왕조 37년조를 보시면은 이거 나오는 대로 다 나옵니다. 이거 다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있겠나? 화랑의 위계는 화랑색이라고 해서 이거 필사본이 있는데요. 위서라고 말을 하는데 일본 황실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박 선생이 이걸 필사를 했는데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종욱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는
진이 닫고 이야기가 저도 다 읽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남아있어요. 이 풍월주는 화랑의 그 순회인데 32명의 풍월주가 있었다고 돼 있고, 계급은 풍월주, 그 다음에 명예풍월주, 이건 퇴임풍월주죠. 부제, 이건 부풍월주를 말하고, 상화는 화랑에 퇴임한 상화, 낭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주 출신인데 그 김정설 선생, 범부 김정설 선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연구를 앞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인물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분은 김동리,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형님입니다. 형님인데 이분이 한국의 그 당시에 천재라고 그랬어요.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나는 이분 책이 있어서 좀 보니까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고 보니까 과연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화랑의 세 가지 요소로 분류받았어요. 종교적 요소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술적 요소가 있다. 세 번째는 군사적 요소가 있다. 이거는 종교적 요소는 방울로 상징이 되고, 예술적 요소는 꽃으로 표시가 되고, 군사적 요소는 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풍류정신, 화랑정신을 뉴 휴머니즘, 새로운 휴머니즘의 대조화 사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학의 사상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볼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화랑을 세 가지로 봤어요. 화랑정신을 멋과 화와 묘로 봤습니다. 멋이 그냥 멋이 아니고 하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것이 이게 멋이랍니다. 이분은 그렇게 정의했어요. 화, 이거는 이제 중용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중야자는 천하지 대보냐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주 중이요,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주 중이요, 발이계 중절을 위주하라. 이렇게 해서 이 중이란 표현을 희로애락의 아주 복잡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나타나되 절제를 지켜서 하는 것을 갖다가 화라고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화랑사상은 이 화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묘는 또 이것도 국학에서 굉장히 연구해 봄지가 않은 가치죠. 천지의 시작과 만물의 묘가 여기다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에밀레종입니다. 걸려있는 에밀레종입니다.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박물관에다 종을 치자고 그랬더니 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종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종을 만들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었어요. 한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종 만드는데 한 10억 들고 집 만드는데 한 5억 해서 했는데 지금은 단청까지 다 했어요. 종은 훨씬 더 소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종은 그 종을 만들 때 그걸 했어요. 27개 구멍으로 쇳물을 부어서 했는데 들어가는 것하고 굳는 거하고 속도가 서로 달라서 기포가 생겨요. 종 속에 기포가 생겨서 18.9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 때는 전국의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1년간 세미나를 하면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포를 완전 제거를 하는데 물을 어디서 붓느냐? 밑에서 부어서 올렸어요. 밀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고 위에서 또 계속 붓고 밑에서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해서 기포를 완전 제거한 결과 20톤이 되었습니다. 기포가 완전 제로 상태. 이렇게 해서 종소리가 음량 측정을 해보니까 전에 그 에밀레 종보다도 더 좋은 종소리가 났어요. 소리도 기가 막히고 한번 언제 국학에서 경주를 가시면 꼭 종을 쳐보실 수 있도록. 우리 박 실장님 한번 쳐봤죠? 우리 청장님 한번 못 쳐봤습니까? 예? 그럽시다. 이 성덕대왕 신종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1330자의 종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힙니다. 부지도는 포함하여 형상지외하고 시지불명 견기원이라. 세상에 무릇 오묘한 도는 현묘지도해서 아무리 그것을 보려고 해도 그 근원까지는 끝내 보지도 못한다. 그러고 우주를 돌고 있는 이 소리는 그것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 메아리까지는 끝내 듣지 못한다. 고로 내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듯이 이것을 비유의 설법으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할 때 비교하고 부처님도 비유를 들어서 이 오묘한 비밀을 설명하듯이 이 종을 만들어서 그리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 종의 뜻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세계 펜 대회를 개최했어요. 세계 글 쓰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 회장이 존 롤스 경이고 부인은 캐나다 총독이었어요. 총독까지 같이 왔었어요. 그때 내가 이 종명을 설명을 해줬더니 종명이 너무 좋다고 나한테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 번역을 해줬어. 그게 뭐가 나왔냐면 야무본농 시무난물, 들에서는 농사에 힘쓰고 시장에는 사치스러운 물건이 없었다. 시험거목 세상 문제, 우리 시대는 금과 옥을 미워하고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다. 또 이야기했다.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야. 우리 시대는 금과 옥을 미워하고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다. 이게 과연 천년 전에 한국인들이 했느냐? 맞다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해달라. 그래가 기조연설에서 그걸 막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옛날 고가 하나를 리모델링 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을 기증하라고 했더니 문학책이 5,000권이 들어와가지고 문학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기념으로. 화랑도가 폐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되느냐? 왕권이 강화되면서 육부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고 사만이 통합되니까 이 외적이 소멸이 되잖아요. 향락적인 소비 문화가 생기고 국학이 창설이 되니까 신문왕 2년에 국학이 창설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독서 삼품과가 시행이 되니까 인재 등용 방식이 변화가 되니까 화랑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진흥왕 원년에 만들어진 이 풍월지 제도가 신문왕 원년에 폐지되게 됩니다. 고려시대는 신라의 좋은 풍습들이 그대로 전승이 돼가지고 보면은 팔관에 같은 데서 사선낙부락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화랑의 전통이 일부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게 화랑관념이 메모리 돼요. 무속에 메모리 되어서 화랑은 최하층 신분 계층을 합니다. 남쪽 남자 무당으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무당을 화랑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지봉유설에도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도 이게 나오죠. 국선, 금, 속, 내, 위, 남무, 위, 화랑이라고 부른다. 근데 아까 김정설 선생이 했는 말을 한번, 법무 선생이 한 말을 한번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나는 여기 처음에는 동의를 안 하다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풍류정신은 역사의 저변에 잠복해 있다가 조선시대의 얼굴로 변모하여 나타난 것이 동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고조선 유민들이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를 갈면서 땅을 치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어쩌다가 우리가 나라가 망했냐? 고조선의 국학은 이해를 할 거예요. 국학 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고조선이 얼마나 북방에서 거대했고 많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나. 쫓겨 내려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내려온 것이요. 만국의 한, 그게 화랑입니다. 그 강화도에 가면 삼랑산성이 있죠. 그거는 당군의 아들들이 만든 성입니다. 이게 랑자가 들어간 게 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난낭비서에 나오는 게 국유현묘 지도하니 풍류 설교 지원
비상선사라고, 이게 뭐냐면은 나라에 도가 있었는데 그 도가 포함삼교라고 그랬어요. 포함삼교. 이게 뭐냐면은, 포함삼교라는 건 뭐냐면은 삼교가 유불선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따온 게 아니라, 풍류는 유불선에서 따온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있는 게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포함삼교요. 접하군생하고 한 거는, 접하군생하고 입적 효어친하고 출적 충어군하고 노사구지교회, 이거는 이제 공자님 이야기고, 뒤에 거는 이제 무위지사니까 이거는 노자사상이고, 뒤에 거는 불교사상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풍류도 사상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어떤 분이요? 중국에 가서 완전히 중국 역사를 갖다가 흔든 분 아닙니까? 토황소 경문을 통해서. 그런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아주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고 이 화랑의 역사를 최초로 설명한 이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각종 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에서 이제 화백과 화랑을 갖다가 흔적을 찾아가는 거죠. 난낭비서가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원효대사께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원효대사께서는 화랑의 근원을 갖다가 도교에서 찾는 것은 잎을 중하게 여겨서 줄기를 망치고 소매를 깁기 위해서 옷깃을 자르는 격이다. 앞에 불교란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불교도 똑같이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규보란 분이 풍류도는 멀리 주한 때, 주나라 한나라 때도 들을 수 없었고, 가까이에는 당송 때도, 고려시대니까 이규보는 당송 때도 보지 못했다고, 독특한 역사적 창조적 유산이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화랑이란 게 현재 아까 BTS가 바로 화랑이다. 꽃미남이 화랑이고, 어떻게 보면 화랑을 강조를 해서 육사에 가면 화랑대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적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학문, 공동체 윤리, 지구 시민, 도의, 음악, 미술, 예능, 우리 지금 한류 스타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게 화랑의 유사입니다. DNA가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활 잘 쏘는 거 보세요. 격투기 잘하는 거 보세요. 사격 잘하는 거 보세요. 이상하죠? 특히 그런 부분은 한국이 잘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다, 이거야. 한류 문화예요. 스포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기업이 이렇게 흥한 거, 엔터프레너십이에요. 이게 뭐냐? 창업가 정신. 이게 바로 우리 화랑의 정신적 유산이다. 이 화랑 정신을 화석화된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진화하는 유기체 개념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확장해 나가면 세상을 밝힐 정신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휴머니즘, 프리덤, 이퀄리테리아니즘,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하는 것이 화랑사상이다. 우리의 고유한 용어로는 국학이 숭상하는 바로 이 홍익인간으로 축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말씀드렸고, 국방력은 세계 6위고, 스포츠 분야 등에서 국세 신장이 가지고 인류 평화에도 기여할 소중한 정신적 가치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인적 측면에서 화랑을 잘못 활용하면 특정 분야에 집중이 돼서 다양한 세계관과 사고체계 형성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국가적으로도 화랑 정신을 너무 강요하면 전체주의와 국수주의와 위험적 요소가 있어요. 그건 경계해야 되고, 민간에서도 이거 잘못하면 새로운 종교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에 가면은
육부촌에 이 촌장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거기가 양산제인데 육부전으로 이름을 제가 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단순한 촌장이 아니라 왕이다. 그래서 육부전이라고 이게 제가 쓴 것인데 제가 봐도 좀 잘 쓴 것 같아요. 오른쪽에 똑같은 거 돌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